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보니까 다들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저희 옆 테이블에서도 이 얘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충격적이란 얘기겠죠.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산될지 진짜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 미투 운동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임혜진 슬로우 뉴스 편집진이요 한국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칼럼 제목이요 아주 멋집니다. 미투가 남성도 해방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거든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년기 때부터 우리 주위엔 괴물들이 있었다. 중학교 때 사회선생의 체벌 방식은 성기를 움켜쥐는 거. 저희 학교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때 어떤 교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이런 교수들 진짜 있잖아요. 또 직장에 갔더니만 상사 중에는 퇴폐업소를 드나드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지만 가면 좋은데 나쁜 짓을 혼자 하면 재미가 없나 봐. 꼭 막내 직원들, 부하 직원들 끌고 가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기분 좀 맞춰드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차에 합류해야 하는 막내 직원들, 후배 직원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놈들은 꼭 아랫사람들 데려가야 부장놀이, 임원놀이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모두가 이런 괴물은 아니었지만 굳이 세라면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이런 괴물이 조직에 한두 마리만 있어도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괴물들은 피해자를 겁박한대요. 반드시 협박이나 폭력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괴물의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그 세계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자를 겁박하기도 하죠. 야, 왜 분위기 깨? 왜 판을 깨? 네가 참으면 다들 재밌게 지났는데 세상이 이대로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냥 네가 참으면 되잖아. 그게 사실 괴물이 지배하는 평화일지라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다 공감 가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은 근래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성폭력 고발 운동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 하셨죠. 골물대로 골마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제야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괴물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나 많으니 아까 얘기했던 성기를 움켜쥐던 선생, 허벅지를 만지던 교수, 퇴폐업소 강권하던 상사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혜진 편집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소년들의 유년기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 남자답다는 고정관념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먹잇감이 된다. 그 때문에 나는 의연한 척 해왔을지도 모른다. 성기를 움켜쥐어도 장난인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아프지만 장난인 것처럼 웃어 넘기면서 말이다. 우리는 짐승들의 시대에 살아왔.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진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편집자는 마지막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전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이란 우리 모두가 평등할 때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괴물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 겁박에서 해방된 세상, 이런 세상, 이거는 미투 운동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 성차별, 성억압이 꼭 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서열의 문제고 위계의 문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칼럼에서도 인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모든 고름을 짜내야 3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이거 적당히 짜내자, 이거 그냥 묻자,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 종기에서 더 상처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저희가 트럼프가 제갈량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듣고 있나? 트럼프가 벌써 자신의 기조를 바꾸고 있대요. 뭐냐? 정치인이 아니라
협상꾼 모드로 모두 전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금세라도 무역전쟁 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역전쟁 위협 발언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대요. 왜냐? 트럼프가요 슬슬 협상 기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트윗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들과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이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을 관한 관세 부과 추진을 중단해라 촉구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소식통에 따르면요. 백악관이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의회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 고려 중이다. 트럼프한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 난 무역전쟁 기필코 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날 올린 트윗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한 발 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공정한 나프타 협상이 이루어지면 캐나다, 멕시코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진짜 한 발 뺀 거 아닙니까? 네. 강경하게 나가는 나라들한테는 면제시켜주겠다. 이렇게 관세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는 거죠. 요 얘기가 나오니까요. 퀸시 크로비스 프루덴셜 파이낸셜 전략가는요. 캐터필드와 할리 데이비슨 주가가 일제히 오늘 올랐거든요. 왜 올랐느냐? 트럼프가 이렇게 한 발 뺐기 때문에 올랐다. 따라서 요번 무역전쟁 문제도요.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증권업계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트윗에서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들도 어제 방송 내용처럼 트럼프가 실행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게다가요.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업자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관세 부과가 미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듯한데 트럼프가 무역전쟁 위협은 실제 협박이라기보다는 정치쇼에 가깝다. 저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쇼 부리는 거라고.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액션을 취했나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요. 진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요. 미국 행정부에 어떤 서한을 보냈냐면요. 미국의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달라. 안 빼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요.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 제외해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서한은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일까요?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종이로 보낸 게 하루 만에 가겠어요? 하루 만에 안 갈려나? 아무튼요.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직도 수구 보수 언론에선 이런 얘기하죠. 트럼프 무역전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투력이 약한 우리나라한테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싸워봤자 뻔히 질 텐데 왜 대들라고 하느냐? 또 무역전쟁 터지면 중간재 수출 우리나라 수출 타격 입는데 수출 코리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아직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벌써 트럼프가 발을 빼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성을 억압해 왔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대들면 안 됩니까?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8만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포함한 건데요. 이 공공주택이 수도권에 공급이 됩니다. 이 중 2만 5천 가구는 서울에 둥지를 틀고요. 국토부가 올해 공공주택 14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권역 사업자별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은요. 올해 공급분 14만 8천 가구에 대해 지자체별 공급 계획 조사와 조정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수치상 500가구 단위는 반올림해서 전체 공급 가구와 세목의 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씩 공급되는 건가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이요. 8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건설형 임대는 3만 9천 가구, 매입 임차형 임대는 3만 5천 가구고요. 기존 택지를 활용한 공공 분양주택은 8천 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서울은 건설형 6천 가구, 매입 임차형 17,000가구,
공공분양 2천 가구 등 총 2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은요 6만 8천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경상권이 3만 2천 가구로 가장 많고요. 제주권이 2천 가구로 가장 적습니다. 임대 가구는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주택이 2만 6천 가구, 영구임대 2천 가구, 국민임대 9천 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3만 3천 가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입임대는 2천 가구, 전세임대 4천 가구입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은 총 1만 8천 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요. LH가 11만 1천 가구, 서울시가 1만 4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마련하고요.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천 가구, 민간과 기타 사업자가 1만 7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아니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해야 하는데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서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자체에서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공공임대주택 늘어나는 거 집값 안정, 집값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이거 지을 바에 진짜 땅값 높은 그런 데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기업의 건물이긴 합니다만 잠실 일대에 L로 시작하는 회사의 건물 많잖아. 아하. 그 자리에다가 이런 임대주택 한 500만 가구만 줘도 그렇죠. 강남 집값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세요.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 보통 보험 광고였죠. 근데 요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출 받으세요.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대요.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광고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면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요. 이런 소액 대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라도요. 소득, 채무 이거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주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순재 선생님이 그 말 한번 했다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으실까. 물론 보험사에서 써준 대본을 읽은 거긴 하겠지만 예. 개그맨들이 워낙 많이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그렇죠. 이용이 됐잖아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고요. 아무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금융위원회는요 다음 달 17일까지 소액대출도 연령대별로 소득 채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는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부 시에는요 소득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됐었대요.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노령층에 대해서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 29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하 이런 연령층은 현행대로 3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년 노령층이 이런 금융 지식 같은 게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한테 휘둘리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 우려가 큰 청년 노령층에 대해서 우선 확인 의무 요거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들 계층은 꾸준한 소득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빚을 졌다가 이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대부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요. 현행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요. 100억 원 초과로 이렇게 확대를 한대요.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주고 요 제도를 적용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간 최고 금리 인하 및 대부 중개 영업이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가지고요. 중개 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대요.
중개 수수료 하니까 갑자기 저는 부동산 복덕방 수수료가 생각이 나요. 아 이것도 이참에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금융위는 오늘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서 올해 3분기 중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광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거 IPTV 틀면 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대부 광고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립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쫓아해. 아 그리고 뭐 물론 이 김세진 감독한테는 좀 미안한데 OK저축은행은 배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또 광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대부업 광고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이 광고가 어느 정도 뭐 정보를 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준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죠. 이런 광고는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박 PD가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예.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요즘 시내 뭐 다운타운 요런 데 나가 보시면은 갤럭시 S9 뭐 9 플러스 사전 예매 이런 문구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옆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가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가게 앞에 입간판들 자주 서 있잖아요. 요즘은 다 이 갤럭시 S9으로 도배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지난 주말에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입간판한테 맞았어. 심지어 오이? 하필 갤럭시 9이야. 기분 나빠서 준비한 내용은 아니죠? 뭐 그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저 삼성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아니 불만 많잖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한참 얘기하더구만. 이들 제품이 이제 출시를 앞둔 지난 28일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갤럭시 스튜디오 이거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누적 체험객이 5일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게 어제 5일자의 삼성전자의 공식 발언입니다. 160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걸 어떻게 카운트를 했을까? 신기하죠. 어디에서 이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느냐? 서울 경우에는요 코엑스, 그리고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강남의 파이 에스테이션, 여기는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부산의 센텀시티, 광주의 유스퀘어, 울산의 업스퀘어, 뭐 스퀘어가 뭐 이렇게 많어? 이런 곳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PD가 사실은 대전에는 없네요. 대전도 없고요. 안양도 빠져있네요. 자,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다 보니 그렇지 않은 지역도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판점 디지털 프라자 이런 곳입니다. 디지털 프라자 기존 이통사 이런 매장에요 S존이라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스트라이크 존 아니에요. S존을 만들어서 전국 4천여 곳에서도 특화 체험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S9 시리즈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꾸며놨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맨 처음에 S존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삼성이 드디어 헬스 사업도 하는구나. 다이어트로 S라인 몸매를 만들어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저만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어제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의 기사가 무척 많았어요. 근데 조사까지 똑같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보도자료 베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삼성이 뿌린 보도자료를 이들이 그대로 실어준 겁니다. 즉 5일 만에 160만 명이 돌파했다. 이런 거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카운터를 어떻게 했을까?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S9이 엄청 팔릴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반박이 이어질 텐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난 주말까지가 분명히 사전 예약 기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안양 그 범계 시내 벌써 그때 판매를 하는 가게들이 있더라고. 예약 판매 아니었어요? 예약 판매 기간인데요. 이걸 어디서 훔쳐왔나? 그냥 판매를 한다고? 실제 이 S9 단말기를 가져와가지고 개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와하.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사전 판매라고 해놓고서 진짜 팔았어. 이거는 뭐 소비자를 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한데. 네. 어디서 물건을 떼왔을까? 보나마나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모른다 그럴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갤럭시 S9의 예약 판매 성적 신통치 않다. 아하. 이에 따라서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망작이 될 수도 있다. 아니 한번 망했었잖아요. 배터리 터져서. 아, 세븐은 노내로 하고요. 걔는 뭐 단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걔는 노내로 하고,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처참한 성적을 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해본다는 거죠. 어허. 달라진 카메라 성능, 이거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나온 갤럭시 S8, 실제로 지금도 이 제품에 만족을 하면서 쓰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물어보면요, 똑같이 생겼네? 근데 카메라만 좋아졌다고? 굳이 이걸 왜 사? 이런 반응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이 예판을 시작한 게 2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8과 비교를 했을 때 예판의 실적이 S8과 비슷하거나 또는 밑돈다. 현재 스코어가.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9의 차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인기나 관심도가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식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통사 직원은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것 같다. 혹시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를 열심히 본 독자들이 뭔가 계획적 노후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는 저희가 하고 있죠. 어차피 2년 뒤에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조금 더 싼 모델을 차라리 자주 바꾸든, 아니면 좋은 물건이지만 1, 2년 된 거를 오래 쓰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이동통신사 직원들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작 S8 예약 판매량이요, 이틀 만에 55만 대였더라고요. 그리고 11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예판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2013년이었는데 4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는 거죠. 갤럭시 S7 같은 경우 예판 일주일 실적이 20만 대였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S8은 정말 초기 반응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S9은 지금 예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S8 그리고 갤로트 8이 나온 작년까지와 달리요, S9의 초기 국내 예판 실적은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걸 왜 공개를 안 해? 왜 안 했을까? 어허. 스튜디오 방문객 수는 공개를 했잖아. 그러니까 160만 명이라고. 아니 160만 명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갔을 거 아닙니까? 이 네. 숫자가 맞다면? 그중엔 예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걸 공개를 안 할까요? 깜짝 놀래주려고? 제 추측이긴 하지만 160만에 10%면 16만이잖아요. 그렇죠. 10%도 미달되지 않았을까. 그럼 너무 창피하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요, S9 예약 판매 추이가 S8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인되고 있다도 아니고 파악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네. 파악이라고 액센트를 준 게 그 이유입니다. 언팩 이후 사전 예약 시작까지 8일이 걸렸던 S8과 달리 S9는 언팩 이틀 후에 바로 사전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누적 예약량은 적을 수 있다. 이 갭이 있는 거랑 예약 판매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주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삼성이 체험 마케팅을 확대함과 동시에 트레이드인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인은 뭐예요? 보상 판매 정책을 영어로 쓴 거예요. 어허. 굳이 보상 판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도 트레이드인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뭐 토익 점수가 높은가 봐. 한 990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S9 구매자가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요, 중고 가격보다는 많게는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
삼성뿐만이 아니라 일부 모델을 제외한 경쟁사 것도 가능하대요. LG나 아이폰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제품 쓰고 있다가도 S9을 사겠다고 하면 네, 중고가를 더 많이 쳐주겠다. 그렇죠. 10만 원을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어허. 요거는 나름 매력이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할까요? 안 팔리니까 그렇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예약 판매 초반 며칠의 판매량만으로 전체 판매량을 물론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S9의 예약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제 판매량이 S8을 넘을 수 있을지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가 봐. 이게 넘어야 광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렇죠. 가뜩이나 제드래곤 감방에 있는 동안 광고가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풀려나서 봄을 맞아서 풀려났는데 이게 잘 팔려야 광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당연히 걱정이 크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S9의 예상 판매량은 S8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S 시리즈 중에요 최대 연간 판매량은요 S7이거든요. 아 그래요? 얘가 4,900만 대가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S8은 출시 초반 흥행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됐어. 반짝 인기에 그치면서 3,700만 대. 근데 S9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2천만 대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글로벌 판매량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판매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고동진 아저씨는요 이 갤럭시 S9 공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9은 S8보다 더 출시가 빨랐다. 거기다가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수요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밝혔어요. 자기들만의 기대 아닙니까? 예, 이 자신감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폭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도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7가지를 뽑아봤어요. 아, S9이 폭망할 7가지 이유. 네,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당연히 가격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능이 거기서 거긴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쳐 올리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비싸긴 해요. 카메라만 좋아졌다고 하면서 돈을 더 받으니 짜증이 나지. S9 출고가가요 64기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5만 7천 원입니다. 근데 S8을 보니까요 93만 5천 원. 소폭 올랐죠? 그러니까 22,000원을 왜 올렸대요? 최고 판매량을 달성한 S7은요 83만 6천 원.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입니까? 12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S7도요 지금도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잘 돌아갑니다. 14.5%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S9 사더니 그냥 노트북 사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노트북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을 뺀 절대 다수의 기업은 월급 거의 안 오르고 있죠. 언제 잘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아무리 혁신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S9은 너무 혁신이 없다. 카메라는 이미 지금 S7, S8 수준으로도 충분한데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굳이 필요하냐? 그렇죠. 그거 하나 보고 100만 원에 달하는 새 폰을 사겠느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체험관 스튜디오 갔다 오신 분들도요. 카메라 좋다고 해서 써봤더니 그냥 얼굴 인식을 자동으로 한 다음에 이모티콘 그 기능이 있잖아요. 아, 이거 있죠. 그러면 내 얼굴이 이모티콘에 들어가가지고 캐릭터처럼 변신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능. 이게 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삼성만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가 사전 예약 고객을
호갱으로 봤다. 어이? 사전 예약 고객이다. 그러면 제가 제 드래곤이더라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진짜 로얄티가 높은 고객 아닙니까?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삼성 갤럭시라는 이유로 미리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얘들이 지금 내놓은 사은품이요, AKG 브랜드의 헤드폰 그리고 덱스라고 해가지고 갤럭시를 꽂으면은 PC 화면에 바로 뜨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AKG는 이 S9 고급 모델, 덱스는 일반 모델에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자, 근데 AKG 헤드폰, 물론 이 AKG라는 브랜드 매력이 있죠. 근데 헤드폰을 글쎄요, 보통은 이미 들어가 있는 이어폰만으로도 저희 같은 경불진 방송 듣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우, 경불치는 그럼 번들 이어폰 써야지. 이 AKG 같은 이어폰으로 들으면 예. 소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음악에 이렇게 미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헤드폰을 쓰면 이 머리가 또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쵸? 거울도 다시 봐야 되고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은데 헤드폰도 그렇고 이 덱스라는 것도 그렇고 휴대폰 화면을 PC로 띄워서 뭐 할 거야? 뭐 게임을 PC 화면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일반 대중이 많은 분들이 그런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삼성에서 요 덱스를 사은품으로 나눠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중고나라에 다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재밌어서 써보는데 이게 전혀 이용 효과가 없거든요. 쓸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문구도 있었어요. 받은 것 그대로임, 포장 훼손되지 않았음. 그거 뭐야? 필요도 없는 줄 알면서 그거를 받긴 받았는데 뜯으면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객을 호갱으로 봤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네요.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소비자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아하. 소비자의 요구가 뭐냐면요, 바로 엣지. 이거 좀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 엣지 안 쓰더라고요. 엣지가 아닌 플랫. 이 플랫 모드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렇죠. 엣지 때문에 심지어는요, 풀 커버 강화 유리 이런 걸 또 비싸게 끼워서 판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를 껴야 이 엣지 부분 유리가 보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를 또 팔아먹네. 자, 그리고요, 주의 한번 보세요. S8, 뭐 S7은 물론 엣지 모델이 별도로 있긴 했지만 이거 들고 다니는 분들 중에 온전한 액정 보신 분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엣지가 플랫 모델과 달리 이게 초기에는 손에 익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오래 쓰신 분들도 미끄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누르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 플랫한 거는 꽉 질 수가 있는데 얘는 깍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쑥 빠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맡기잖아요, 수리를 38만 원. 아하. 비싸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냥 깨진 거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얘기 드렸죠.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 이거 잘못 쓰다가 건강 해칠 수가 있다. 그렇죠. 유리 파편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엣지 좀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도 주구장창 엣지 스타일로 내고 있다. 다섯 번째는요, 제품 자체 정성이 없다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대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S9 제가 폭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S8이랑 배터리 용량이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요, 무게랑 두께는 오히려 늘어났네? 어허. 이게 뭐야? 화면 크기는 똑같아.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두께와 무게가 늘어나 버렸어.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요. 여섯 번째, 몇 개월 기다리면 S10이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S10이 나오는데 문제는요, 이게 10주년 특별 에디션이 될 것이라고 이미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떠들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떠들면 S9 사는 사람은 진짜 바보란 얘기 아니에요. 네. S10은 역사상 최고의 기능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놓고서 S9 이렇게 팔아먹고 있어요. 정성도 없이.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제 드래곤 얼마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변호사들 빵빵한 사람들 많이 썼죠? 그랬죠.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줬을까요?
당연 공식적으로는 삼성이 줬죠. 그럼 이 삼성은 누구한테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바로 갤럭시를 산 한국의 소비자들, 이들에게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상당하죠. 근데 갤럭시에 들어간 반도체 칩, 이거 어디 겁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갤럭시를 산 돈이 모이고 모아서 제 드래곤이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 이거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분노를 느꼈다는 거야. 그렇죠. 제 주변에도 앞으로는 삼성전자 제품을 안 사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말 사주고 언론 장악한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그 돈으로 사법부마저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잖아. 여기에 분노한 소비자가 적지 않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보너스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갤럭시 S8 미국에서만 1+1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아마도 이번에 또 단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단독이라고 하기에도 웃긴 게요, 미국 이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거 확인을 안 하거나 확인을 했는데도 못 쓰게 위에서 데스크가 막거나. 그렇죠. 이번 건 뭐냐면요, 가격입니다. 미국의 AT&T, T-모바일, 제가 사이트를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 그런데요, S9과 플러스 가격이 각각 $720, $840더라고요. 한화로 바꿔보면요, 78만원, 91만원입니다. 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9이 95만 7천원, 그리고 플러스는 105만 6천원. 한마디로 한국 소비자는 미국 사람들보다 각각 17만원, 15만원 바가지를 쓰고 있다. 제 드래곤이 풀려날 때 분노했던 국민에게 또다시 가격 차별을 하는 삼성. 1+1은 작년에 뽀록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설마 할까 싶긴 한데,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폭망할 것 같긴 하니까. 이 삼성의 클래스가 역시 다르긴 하구나. 그렇죠. 또 한 번 느꼈다는 거죠. 저는 뽀록이 한번 났기 때문에 미국에선 안 하고요, 유럽에서 할 거예요. 1+1. 그러니까요. 얘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보는 데에서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 드래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글 영국 버전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할 거예요, 제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났는데 세상이 이대로 평화로울 수 있도록 그냥 네가 참으면 되잖아. 그게 사실 괴물이 지배하는 평화일지라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하. 다 공감 가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은 근래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성폭력 고발 운동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 하셨죠. 골물대로 골마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제야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괴물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나 많으니, 아까 얘기했던 성기를 움켜쥐던 선생, 허벅지를 만지던 교수, 퇴폐업소 강권하던 상사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혜진 편집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소년들의 유년기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 남자답다는 고정관념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먹잇감이 된다. 그 때문에 나는 의연한 척 해왔을지도 모른다. 성기를 움켜쥐어도 장난인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아프지만 장난인 것처럼 웃어 넘기면서 말이다. 우리는 짐승들의 시대에 살아왔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진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편집자는 마지막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전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이란 우리 모두가 평등할 때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괴물들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 겁박에서 해방된 세상, 이런 세상, 이거는 미투 운동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 성차별, 성억압이 꼭 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서열의 문제고 위계의 문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칼럼에서도 인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모든 고름을 짜내야 3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이거 적당히 짜내자. 이거 그냥 묻자.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 종기에서 더 상처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저희가 트럼프가 제갈량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듣고 있나? 트럼프가 벌써 자신의 기조를 바꾸고 있대요. 뭐냐? 정치인이 아니라 협상꾼 모드로 모두 전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금세라도 무역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보니까 다들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저희 옆 테이블에서도 이 얘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충격적이란 얘기겠죠.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산될지 진짜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 미투 운동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임혜진 슬로우 뉴스 편집진이요, 한국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칼럼 제목이요, 아주 멋집니다. 미투가 남성도 해방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거든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년기 때부터 우리 주위엔 괴물들이 있었다. 중학교 때 사회선생의 체벌 방식은 성기를 움켜쥐는 거. 저희 학교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때 어떤 교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이런 교수들 진짜 있잖아요. 또 직장에 갔더니만 상사 중에는 퇴폐업소를 드나드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지만 가면 좋은데 나쁜 짓을 혼자 하면 재미가 없나 봐. 꼭 막내 직원들, 부하 직원들 끌고 가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기분 좀 맞춰드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차에 합류해야 하는 막내 직원들, 후배 직원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놈들은 꼭 아랫사람들 데려가야 부장놀이, 임원놀이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요. 모두가 이런 괴물은 아니었지만 굳이 세라면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이런 괴물이 조직에 한두 마리만 있어도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괴물들은 피해자를 겁박한대요. 반드시 협박이나 폭력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괴물의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그 세계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자를 겁박하기도 하죠. 야, 왜 분위기 깨? 왜 판을 깨? 네가 참으면 다들 재밌겠지다. 임대 가구는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주택이 26,000가구, 영구임대 2,000가구, 국민임대 9,000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33,000가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입임대는 2,000가구, 전세임대 4,000가구입니다. 이 밖에 공공분양은 총 18,00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요, LH가 11만 1,000가구, 서울시가 1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마련하고요,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00가구, 민간과 기타 사업자가 17,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아니,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해야 하는데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서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자체에서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공공임대주택 늘어나는 거 집값 안정, 집값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이거 지을 바에 진짜 땅값 높은 그런 데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기업의 건물이긴 합니다만 잠실 일대에 L로 시작하는 회사의 건물 많잖아. 아하. 그 자리에다가 이런 임대주택 한 500만 가구만 줘도 그렇죠. 강남 집값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세요.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 보통 보험 광고였죠. 근데 요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출 받으세요.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대요.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광고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면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요, 이런 소액 대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라도요, 소득, 채무 이거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주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순재 선생님이 그 말 한번 했다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으실까. 물론 보험사에서 써준 대본을 읽은 거긴 하겠지만 예. 개그맨들이 워낙 많이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그렇죠. 이용이 됐잖아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를 빼달라. 안 빼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요, 전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 제외해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서한은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일까요?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종이로 보낸 게 하루 만에 가겠어요? 하루 만에 안 갈려나? 아무튼요,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직도 수구 보수 언론에선 이런 얘기하죠. 트럼프 무역전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투력이 약한 우리나라한테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싸워봤자 뻔히 질 텐데 왜 대들라고 하느냐? 또 무역전쟁 터지면 중간재 수출, 우리나라 수출 타격 입는데 수출 코리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아직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벌써 트럼프가 발을 빼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성을 억압해 왔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대들면 안 됩니까?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8만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포함한 건데요. 이 공공주택이 수도권에 공급이 됩니다. 이 중 2만 5천 가구는 서울에 둥지를 틀고요. 국토부가 올해 공공주택 14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권역 사업자별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측은요, 올해 공급분 14만 8천 가구에 대해 지자체별 공급 계획 조사와 조정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수치상 500가구 단위는 반올림해서 전체 공급 가구와 세목의 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씩 공급되는 건가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이요, 8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건설형 임대는 3만 9천 가구, 매입 임차형 임대는 3만 5천 가구고요. 기존 택지를 활용한 공공 분양주택은 8천 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서울은 건설형 6천 가구, 매입 임차형 17,000가구, 공공분양 2,000가구 등 총 2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은요, 6만 8천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경상권이 3만 2천 가구로 가장 많고요. 제주권이 2천 가구로 가장 적습니다. 전쟁 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역전쟁 위협 발언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대요. 왜냐? 트럼프가요, 슬슬 협상 기제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트윗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들과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이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을 관한 관세 부과 추진을 중단해라 촉구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소식통에 따르면요, 백악관이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의회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리 고려 중이다. 트럼프한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 난 무역전쟁 기필코 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날 올린 트윗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한 발 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공정한 나프타 협상이 이루어지면 캐나다, 멕시코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진짜 한 발 뺀 거 아닙니까? 네. 강경하게 나가는 나라들한테는 면제시켜주겠다. 이렇게 관세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는 거죠. 요 얘기가 나오니까요, 퀸시 크로비스 프루덴셜 파이낸셜 전략가는요, 캐터필드와 할리 데이비슨 주가가 일제히 오늘 올랐거든요. 왜 올랐느냐? 트럼프가 이렇게 한 발 뺐기 때문에 올랐다. 따라서 요번 무역전쟁 문제도요,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증권업계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트윗에서 관세 부과 문제를 두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들도 어제 방송 내용처럼 트럼프가 실행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게다가요,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업자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관세 부과가 미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듯한데 트럼프가 무역전쟁 위협은 실제 협박이라기보다는 정치쇼에 가깝다. 저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쇼 부리는 거라고.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액션을 취했나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요, 진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 정부가요, 미국 행정부에 어떤 서한을 보냈냐면요, 미국의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